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체코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출발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남북이 내일부터 18일 동안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들어갑니다. 우리 열차가 북측 지역을 달리는 건 10년 만인데 본격적인 철도 사업을 위해선 유엔 대북 제재 추가 해제가 필요합니다.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는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해 60여 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신일철 죽음 강제징용 사건에 이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중국발 황사가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이 10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코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바비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완벽한 기술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수주에 나섰고 바비시 총리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비시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 체코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양국의 공통점을 언급했습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점에서 양국은 참으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비시 총리도 우리 기업의 체코 활동을 소개하며 경제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Samozřejmě vaše země je jeden z nejvýznamnějších investorů. De facto automobilka Hyundai je největší investice v historii naší země v hodnotě 1,4 miliardy dolarů. 특히 양 정상은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0년간 원전 운영의 무사고와 비용 추가 없는 우리 기업의 완벽한 기술을 설명하자 바비시 총리도 UAE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원전 수출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별개의 문제라며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한 체코 두 나라의 가교 역할하는 동포들도 만나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이곳 프라하를 출발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대북 제재 완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라하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가 결정되자마자 우리 정부가 조사 시작을 제안했는데 어제 북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공동조사는 내일부터 18일 동안 진행하고 이 기간에 남북 측 조사 인원은 함께 숙식을 하며 지낼 예정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남과 북은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 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직접 우리 열차가 북측 철로를 달리며 북한 철도 시설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는 북측 판문역에 도착해 기관차를 북한 기관차로 교체하고 북측 열차까지 추가로 붙인 뒤 신의주를 향해 출발합니다. 경의선 조사를 위해 신의주까지 간 기차는 평양으로 내려와 경의선을 조사한 우리 측 사람들을 모두 내려주는데 내린 인원들은 육로를 통해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차는 동쪽에 있는 안변역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측 인원 28명을 다시 태우고 두만강역까지 달립니다. 두만강을 찍고 다시 원산으로 내려와 평양을 거쳐 서울로 귀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8일. 이 기간 동안 남북 조사 인원들은 함께 숙식하며 열차에서 보내게 될 예정으로 우리 측에서는 경의선, 동해선 각각 28명씩 총 56명이 참가합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한 바와 같이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착공식과는 달리 실제 공사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의 엔진 시험 발사체가 무사히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로켓의 필수적인 엔진 기술 확보에 성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으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6, 5, 4, 엔진 점화. 발사.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로켓이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습니다. 시민들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로켓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4시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이륙한 발사체는 최대 고도인 209km까지 도달한 뒤 낙하해 발사대로부터 약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점화 후 총 151초간 연소하여 엔진 연소 목표치인 140초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엔진이 종료된 시점에는 75km의 고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시험 발사체는 누리호의 절반 정도 크기로 75톤급 액체 엔진 5개가 들어가는 누리호와 달리 엔진 1개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누리호 제작에 앞서 이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겠다는 목적인데 그동안 성공 가능성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에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기계적 결함이 발견돼 2차례나 발사가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공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우려를 누리호 개발에 대한 기대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죠.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2021년 실용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엔진의 성능을 확인했다며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에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누리호 제작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첫 시험 발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경찰에 직접 찾아가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캐묻다 적발됐습니다. 자신이 알려준 첩보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는 건데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엔 이 직원의 지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소속 수사관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았습니다. 검찰에서 파견된 김 씨는 자신이 청와대 소속임을 밝힌 뒤 해당 과에서 수사 중이던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최모 씨는 다름 아닌 김 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청와대의 해당 사건의 감찰 여부를 문의해 김 씨가 직원은 맞지만 사건을 감찰 중인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이라 실적에 반영하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감찰을 거쳐 곧바로 김 씨를 원래 소속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폐수 처리 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인 황화수소가 누출돼 직원 7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재 4명이 의식 불명 상태인데 작업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소방특수대원이 폐수 처리시설 내부를 물로 씻어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가 누출된 겁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과 운전기사 등 7명이 가스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중태에 빠진 4명은 공장 2층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수를 집수조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수조에 넣는 과정에서 이상 화학 반응으로 가스가 누출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100에서 300ppm의 경우 후각마비와 질식 위험이 있는데 사고 발생 1시간 후 현장에서 측정한 농도는 150ppm에 달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노조원들이 사측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유성기업이 연일 화제입니다. 폭행을 당한 임원은 평소에도 노조 측으로부터 갖가지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원들이 철문을 부수고 몰려 들어갑니다. 대표 이사실에 들어가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회사 측은 노조원 10여 명이 대표 이사실 안으로 들어가 40대 김모 상무를 가두고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해당 상무가 사내의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1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임원은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돼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했지만 현재 상태가 안 좋아 굳고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40여일째 서울 사무소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 중입니다. 회사 측은 김 상무가 평소에도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퇴할 때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김 상무가 어딘지 잡아오는 사람은 현상금을 주겠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노조원들이 점거를 푼 뒤에야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노조원들 40명을 뚫고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노조원 5명을 폭행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당시 해당 경찰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유성기업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철저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제부터 유성기업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행 연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유성기업 파문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폭행이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준 정부 탓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권력에 취했습니다. 스스로 가진 힘에 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를 방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노조에 빚을 진 정부 여당이 비상식적이고 무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로 벌어지기 시작한 정부와 노조의 틈이 이번 유성기업 폭행 파문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주택 400여 채를 보유한 부동산 스타 강사, 그리고 억대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한 4살 배기 유치원생. 이들이 과연 세금은 성실히 내고 있을까요? 국세청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00여 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소위 제야의 고수라고 불리는 부동산 업계 스타 강사 21명이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최근 인기를 끈 한 강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 채를 사들였는데 금액으로는 90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그런데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스타 강사 관련된 지역의 어떤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탈세매가 있는 그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해 나가도록. 이들뿐 아니라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까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모두 225명인데 이 가운데 70%를 넘는 165명이 미성년자입니다. 4억 원의 아파트 2채를 사들인 4살 유치원생과 11억 원의 아파트 2채를 사들인 12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2차례 있었던 미성년 금수저 대상 기획조사를 통해 8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살에서 9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 적용하고 출산 장려금도 일시금으로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흘 동안 파행을 겪었던 국회 예산안 심사도 어제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소득 수준 하위 90%의 만 6살 미만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여야는 또 내년 10월부터는 출산 시 산모에게 25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6,300여억 원 증액해 예결위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수 4조 원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거부로 사흘간 파행을 빚었던 국회 예산 심사도 어제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각 부처의 의견과 소위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다 담아서 그다음에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이제 소소위 전까지 그 4조 세수 결손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으면 그 끝장이고요. 여야는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시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개국 24주년 MBN 보고대회가 잠시 후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중국의 지휘혁명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기자,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개국 24주년 MBN 보고대회 현장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개국 보고대회 주제는 중국의 지휘혁명인데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혁명을 이끌고 있는 혁신을 소개합니다. MBN 보고대회팀은 중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혁신의 실체를 지휘혁명으로 정의 내립니다. 첫 번째 지휘혁명은 모든 산업을 사물 인터넷, AI 등과 결합해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전통 제조업을 첨단 스마트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혁명은 중국 내 모든 기관과 기업, 소비자의 초연결 시대를 만드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은 중국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텔리전스 강국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열리는 MBN 보고대회에서는 중국의 이런 모습을 들여다보며 대한민국의 혁신 전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MBN 보고대회 현장에서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요즘 하늘 보기가 힘들 만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초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뿌연 미세먼지에 무등산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의 미세먼지는 평소 8배 수준인 38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이 최악의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오늘은 눈이 조금 이렇게 안 좋네요. 마스크 껴는 사람들 보면 나도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도권 역시 황사로 인해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300 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강화에 산지 한 22년 됐는데 어제 오늘이 더 심한 것 같고 막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내일까지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영남권은 나쁨, 그리고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이 나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이랑 충청도가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면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과거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3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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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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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해놓고 집권 뒤 말을 바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이해찬 대표부터 약속을 지키라고, 나의 철학을 관철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원을 이루라고 불러서 설득하고 앞장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 이거는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뭐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비율과 의원 정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정계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직은 당론을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거대 정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군소정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잠룡 중 하나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강연 정치에 나서면서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생정당과 미래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입당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오전에 열리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입당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국회 상임위 활동 외에 공개 일정을 자제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도 강연 정치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오늘과 다음 달 초에도 대학 강연을 할 예정인 유 전 대표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출판기념회를 가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오는 30일 서울대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특강에 나설 예정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보수 잠룡들이 잇따라 몸풀기에 나서면서 보수 대통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폐원을 준비 중인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8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적법한 관련 서류만 갖추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건데 결국 피해는 학부모와 유치원생이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명 정도의 원생이 다니는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내년도 신입 원화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사실상 폐원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저희 유치원이 올해 건물 리모델링이 있어서요. 내년부터 운영이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당장 아이를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동생은 어린이집에 있다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문 닫힌다고 그러니까 깝깝한 거지. 1년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영역을 생각하는데 적응을 할까 싶고. 이처럼 학부모에게 폐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8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서류만 충족시키면 사실상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폐원 신청을 할 때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학부모 동의서가 있고요. 기존의 지원생들 어떻게 할 수 있고 준비 계획까지 갖고요.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 유치원에 긴급 배치하겠다던 교육부.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보낼 다른 유치원을 알아봐야 하는 학부모들은 교육부 대책이 말뿐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법안을 심사 처리키로 합의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막바지 실력 행사에 돌입합니다. 한유총은 오늘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그렇게 되면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박탈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번 판결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책임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4년 5월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넘어간 양금덕 할머니. 당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양금덕 할머니가 간 곳은 중학교가 아닌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였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같이 근로정신대로 불렸던 피해 할머니들은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린 뒤에도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받아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일본 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과 소송전을 벌이며 패소하다 2012년부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할머니들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7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하루속히 해결한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미쓰비시 중공업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양승태 사법부가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미쓰비시 중공업의 패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은 선고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유전자 편집 아기가 낳을 수 있다고 밝혀서 세계 과학계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세계 최초의 유전자 편집 기술로 여자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한 허젠쿠이. 유전자 편집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지만 허젠쿠이는 실험 결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For this specific case, I feel proud actually. I feel proudest because the Mark thought he lost the hope for the life. 허젠쿠이는 유전자 가위로 DNA를 교정한 쌍둥이 아기 2명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갖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여성이 유전자가 편집된 아기를 임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here is another one, but you tend to monitor. There's another potential
practices. It's an appalling example of what not to do with a new technology that has incredible potential to benefit society. 허쟁쿠이는 이번 실험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규제기관에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첨단 농법을 앞세워서 고소득을 올리는 농민, 이른바 강소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잇따른 성공 소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연구실처럼 붉은 조명이 내리쬐는 온실안. 푸른 새싹이 가득합니다. 인삼뿌리보다 영양가는 높으면서 1개월 만에 다 자라는 새싹 인삼을 기르는 농장입니다. 지금 농장도 조금씩 확장시키고 있고 또 매출이 상승하는 부분에 좀 기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비전을 많이. 처음에는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올해는 9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를 전망. 농촌진흥청이 제공한 컨설팅을 바탕으로 설비와 마케팅까지 시도한 결과가 좋았던 겁니다. 지난해 김씨처럼 컨설팅을 받았던 8천여 농가들의 소득은 8% 이상 올랐고 6년 전 2만 개였던 농가가 지금은 8만 7천 개까지 늘었습니다.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그런 농업을 우리가. 또 강소농 대전 행사를 열어 강소농들의 성공 사례도 공유합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이번 강소농 대전 행사는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바티칸에서 열린 수요 아련에서 한 소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앉아있는 단상으로 뛰어오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소년은 행동장애와 언어장애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황은 이 아이의 자유로운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바티칸에서 진행된 수요 일반 아련 시간, 교리문답을 낭독하는 도중 갑자기 한 소년이 계단을 성큼성큼 오릅니다. 소년은 단상 위에 앉아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찬찬히 살피더니 근위병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보고 급기야 놀이터 마냥 단상 위를 뛰어다닙니다. 아이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계자들도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입니다. 보다 못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저지해보지만 교황의 만류에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단상은 한동안 소년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무대가 됐습니다. 잠시 뒤 마이크를 잡은 교황은 아이가 말을 할 수 없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야말로 대화하는 법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우리도 이 소년과 같은 자유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s dice que tenemos que tener la libertad que tiene un niño delante de su padre.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겸손한 자세로 잘 알려진 교황에게는 아이의 돌발 행동마저도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영상입니다. 여기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이가 있는데요. 황급히 나가는 게 좀 수상한데요. 이곳은 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실. 누군가 밖에서 기웃거리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머나, 곰입니다. 혹시 곰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진짜 곰이 맞는데요. 하지만 잘못 왔다 싶었는지 얼마 안 돼 되돌아가는 곰. 왜 하필 골라도 경찰서인지 착하게 살자 우리. 내 휴식이 소중하듯 다른 이의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왜 모르는 걸까요? 바다 표범들이 무트로 올라와 망중한을 즐깁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등장했으니 바로 관광객들인데요. 이들을 피해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드는 바다 표범들.
분명히 바다 표범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촬영도 금지라고 쓰여 있는데 말이죠. 제발 지킬 건 좀 지키자고요. 일부러 만들려야 만들 수도 없는 이 장면. 자연의 힘으론 가능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태국 남부의 한 해변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두 한쪽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4개의 물기둥이 구름과 맞닿아 있는데요. 일종의 토네이도 현상입니다. 하나는 몰라도 이렇게 4개가 동시에 생기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걸드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황사는 물러갔지만 황사의 잔여물과 함께 쌓여있는 먼지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지금 충청과 영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텐데요. 영남 지역의 공기는 종일 탁하겠고요. 충청과 전북에서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추가로 유입되는 황사입니다. 지금 중국 중북부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기류 변화에 따라서 남부지방으로 떨어지면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다가 낮부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현재 서울 0.8도, 안동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6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창원은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일요일 전남과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